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제일 먼저 발표한 상대성 이론은 오늘 배우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 한 10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 다음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나중에 뒤늦게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3학년 때 배워요. 고3 때 배우니까 물리 2 할 때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 1 과정까지는 특수 상대성 이론까지만 알면 돼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쉽게 말하면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이론이라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랑 생활과는 좀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고정관념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시간은 동일하게 간다. 선생님이 1살 먹을 때 여러분들도 1살을 먹는다.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쌤이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여러분들보다 어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여행을 그래서 하고 싶은가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시간이 좀 천천히 가는 경우가 생겨요. 천천히 가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 과연 그게 정말로 가능한지 그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오늘 확인하고 끄덕여지면 그럴 수 있겠다. 끄덕여지면 오늘 수업 성공. 그 고정관념만 오늘 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쌤이 설명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 설명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그 이론이 정말 나도 납득이 되는지 이것만 좀 잘 생각하면서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에요. 포인트는 특수상대성 이론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3가지가 있는데 1번, 2번, 3번 이 3가지 현상이 과연 납득이 되는지 이론적으로 정말 그러한지에 대해서만 잘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것을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내용이 상대속도입니다. 상대속도 1번부터 갈게요. 상대속도. 자, 이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속도가 뭔지. 자, 여기 달리고 있는 사람 보여요? 보입니까? 뒤에 보이나요?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빠르겠어? 그건 모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빠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의 속도를 VP를 10m/s라고 합시다. 뛰는 사람은 5m/s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정지에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배가 좀 나왔겠죠? 자, 선생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서가지고 A를 봐. 그럼 어떻게 보일까? 아유, 오른쪽으로 5m/s로 뛰고 있네.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쌤이 자전거를 봐. 아유, 오른쪽으로 10m/s로 달리고 있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면 A가 자전거를 바라볼 때 A가 B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겠냐는 거야. 이때 우리가 잘 설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교실에 앉아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럼 운동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운동? 지구와 함께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죠. 하지만 느껴지나요? 느껴지지 않죠. 똑같아. A가 지금 달리고 있지만 자기가 달리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상황에서 B를 바라봐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이렇게 되네? 마찬가지야.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애도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로 뒤에서 달리고 있는 쟤를 바라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보이겠냐 이거죠. 자, 다시 말해서 A가 B를 바라볼 때는 결론부터 말할게. A가 B를 바라보면은 얘가 이쪽을 오른쪽이라 한다면 오른쪽으로 5m/s로 막 가고 있네? 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반대로 B가 A를 바라보면요. 자, 내가 간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죠. 근데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벌어지죠.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져요. 그럼 B는 뭐라고 생각할까? A가 반대 방향으로 5m/s로 가고 있네?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럴 수 있겠네 싶긴 하죠. 근데 경우마다 이걸 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너무 복잡하고 되게 힘든 과정이야, 이게.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 놓은 공식이 있어요, 공식. 그걸 상대속도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공식은 VAB라고 씁니다. A가 B를 바라볼 때 속도를 VAB라고 해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한다면 오른쪽 5m/s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게 우리 답을 알고 있습니다. A가 B를 바라보는 속도가 오른쪽 5m/s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게 정말 나오는지를 볼 거야. 자, 암기법. 이름이 상대속도입니다. 상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상대속도는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하는 속도라서 you first. 너 먼저 해. 그래서 상대방의 속도를 먼저 써줍니다. 봐봐. A가 B를 바라보는 거니까 상대방이 누구야? B거든요. B. 그래서 B의 속도를 먼저 써준 다음에 아주 겸손하게 자기 속도를 빼주면 돼요. 아주 겸손하게. 그래서 내 속도를 뺄게. 그래서 VB VA가 바로 상대 속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A의 속도,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뺀다는 건데 B의 속도는 오른쪽 방향 플러스 10m/s가 되는 거고요. 내 속도도 오른쪽 방향 5m/s죠. 그걸 뺀다고. 빼기 A의 속도 얼마? 플러스 5m/s를 빼주게 되면 얼마 나온다? 플러스 5m/s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B가 A를 바라보는 속도가 얼마로 보인다고? 반대 방향으로 5m/s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답을 쓴다면 제 마이너스 5m/s로 가는 것처럼 보여.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자, 같은 방법을 해볼게요. B가 A를 바라보는 속도는 상대방이 누구야? B가 A를 바라본 거니까 상대방은 A죠. 그러면 A의 속도를 먼저 써준 다음에 거기서 나의 속도 B를 빼준다는 겁니다. A 속도 얼마인데? 플러스 5죠. 뺀다. 뭘 뺀다? 나의 속도 플러스 10m/s를 빼라고요. 얼마나? 마이너스 5m/s가 딱 나오네. 값이 이렇게 딱 나오면 반대 방향으로 5m/s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제 말해주면 됩니다. 자, 모든 상황에서 A가 B를 바라보는 속도, B가 A를 바라보는 속도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상대방 속도에서 내 속도를 뺀다. 상대방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는 방법으로 상대 속도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값을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 이 공식에 적용하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네 속도 얼마야? 내 속도 얼마야? 오케이, 빼.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대 속도예요. 자, 그럼 만약에 A와 B가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서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쟤 정지해 있네? 그죠? 같은 속도로 달리면 서로가 서로를 멈춰있네 라고 느낄 거 아니야? 이걸 상대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상대적이다. 밖에 서 있는 내가 볼 때는 뭐라고 말할까? 지네들이 막 대화하고 있어. 너 멈춰있네? 너도 멈춰있네? 이러고 있어. 내가 볼 때는 미쳤나? 이거 아니에요, 그죠? 얘 움직이고 있거든? 그죠? 누가 바라보냐에 따라서 서로 간의 속도가 어떻게 보일지가 다 다르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걸 상대성이라 상대적이야. 내가 널 볼 땐 10으로 움직이지만 둘이 서로 쳐다볼 때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막 그러고 있어. 우리도 안 움직이네 이러고 있어. 바보들인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이다라는 말 뜻은 자기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상대적이다. 상대적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상대적이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야 라는 걸 약간 보여주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1번 끝났고요. 두 번째, 마이컬슨과 몰리의 실험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 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인슈타인이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맥스웰 아저씨가
계산해 놓은 어떤 방정식에 의하면 전기파와 자기파의 속력이 엄청 빨라. 합친 게 전자기파라는 게 있는데 전자기파라는 녀석의 속력을 자기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으로 이렇게 풀어보니까 엄청 빨라. 엄청 빨라. 근데 그 속력이, 전자기파의 속력이 그동안 측정을 통해서 관측했던 빛의 속력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야. 전자기파의 속력과 빛의 속력이 일치해? 그 어떤 상황에서든 다 일치해. 무조건 일치해. 그걸 확인을 했어. 혹시 그러면 빛이 전자기파 아닐까? 라고 했던 거야. 빛이 곧 전자기파 아닐까? 우린 답을 알고 있죠. 빛이 전자기파 맞나요? 맞거든요. 빛이 곧 전자기파예요. 빛도 일종의 파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됐어. 빛이 바로 전자기파야.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빛이 곧 파동이야. 그럼 빛이 파동이라고? 쌤이 여러분들한테 파동을 지금 전달하고 있어. 파동. 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파동을 전달하고 있죠? 파동. 음파. 그죠? 소리라는 음파라는 파동을 전달하고 있죠. 파동이 전달되는, 봐봐. 파동이 전달될 때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매질. 여기 이 교실에도 공기라고 하는 매질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시겠죠? 그죠? 공기라는 매질이 없으면 파동은 전달될 수가 없어. 근데 빛이 전자기파래. 파동이래. 그럼 빛도 어떤 매질이 필요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한 거죠. 빛도 어떤 매질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닐까 생각한 겁니다. 여기 지금 빛이라는 매질이 빛이라는 파동이 나한테 오고 있냐 안 오고 있니? 오고 있잖아. 이 공간에도 빛이 오고 있잖아요. 여기도 매질이 잔뜩 있는 거야. 그럼 빛을 전달시키는 매질은 뭘까? 진공으로 만들어도 빛은 통과해. 그죠? 물속에서도 빛은 통과해.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빛이 물이나 공기가 아닌 다른 매질을 통해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우주 공간을 통해서도 막 빛이 오잖아. 햇빛이 지구에 도달하고 있잖아요. 우주 공간도 가득 메우고 있는 게 그 매질이야. 그래서 그 매질의 정체는 뭘까?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 매질을 에테르라고 하자. 에테르.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가 에테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에테르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에테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당연히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실험을 한 거야. 당연히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어떤 걱정을 했느냐?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빛의 속력이 그때그때 달라질 텐데. 자, 그래서 이걸 보여줄게요. 바로 이겁니다. 우주 공간에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이거 먼저 보자. 에테르는 공기처럼 흐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거든. 매질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도 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유동성을 가진 어떤 녀석이 에테르일 거야. 유동성을 가진 녀석이라면 이렇게 어디선가 흘러갈 겁니다. 여기 표현된 게 뭐냐면 가상의 에테르를 설정한 다음에 에테르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중이라면 중이라고 한다면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할 때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갈 때는 에테르의 역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에테르 방향으로 오고 있죠. 이러면 빛의 속력이 다르게 관측될 수도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는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배는 속력이 느려지겠죠. 근데 강물을 따라 내려오는 이 배는 점점 빨라지겠죠. 어떤 에테르의 흐름이 존재한다면 에테르를 따라서 지나가는 빛은 빨라질 거고 에테르를 거슬러 올라오는 빛이 있다면 얘는 느려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에테르가 흐르고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에테르가 흐르고 있다면 빛을 쐈을 때 빛의 속력은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만 하겠죠.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걸 확인하고 싶은 실험이 바로 마이클슨 몰리의 에테르 실험입니다. 실험 장치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험 장치야. 자, 이게 어떤 실험 장치냐면요.
뒤에서 보일 수 있겠죠? 위로 올릴게요. 자, 광원에서 빛을 쏩니다. 빛을 쏴요. 빛을 쏘면은 가운데 있는 거울이 반거울이야. 반거울이 뭐죠? 반거울이 반만 거울이야. 반은 거울이고 반은 유리야. 그래서 반의 빛은 통과시키고 반의 빛은 반사시키는 거야. 빛을 둘로 나눠주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통과한 빛은 1-로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반사된 빛은 1번으로 반사가 된 겁니다. 서로 경로를 다르게 설정한 거야. 똑같이 동시에 쏜 빛이지만 경로가 다르게 바뀌는 거죠. 1-는 여기 있는 거울에 닿아서 2-로 땅 튕긴 다음에 다시 반거울에 의해서 3-라는 경로를 거쳐서 빛검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빛검출기는 얘가 빛을 땅 쏜 순간부터 시간을 측정해서 자기한테 빛이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측정해주는 장치야. 장치. 그래서 얘가 1-, 2-, 3-를 통해서 온 그 빛의 시간을 측정을 하고요. 아까 1번으로 반사된 빛은요.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1번으로 바로 반사된 빛은 거울에 튕겨서 2번으로 튕기죠. 빵 튕겨. 그 다음에 3번을 통해서 이 빛검출기에 또 도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둘이 경로가 어때요? 얘는 이렇게 온 거고 쟤는 이렇게 온 거죠. 경로가 다르죠. 에테르의 흐름이 있다면 이 경로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녀석은 빨라져야 되고 어떤 빛은 느려져야겠죠. 맞나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 두 빛이 동시에 빛 검출기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속력이 똑같았다는 얘기죠. 이상하다. 내가 방향을 잘못 설정했나? 그래서 이 세트 전체를 돌려서 또 실험을 해. 하지만 그렇게 실험해도 결과는 역시 같아. 또 돌려!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막 돌려봤어. 하지만 결국 모든 방향으로 속력이 다 일정한 걸 확인합니다. 아, 실험 꽝 났어. 에테르 발견 못했어. 도대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 실험이 꽝남으로 해서 이 실험을 실패함으로 해서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때 드디어 아인슈타인이 일어나. 예, 됐어. 드디어 됐어.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아야 내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수 있거든. 상대성 이론은 전제가 필요해. 어떤 전제? 빛의 속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일정하다라는 전제가 필요하거든. 근데 만약에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속력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잖아. 이러면 자기 이론이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마이커스 몰리가 이 실험을 실패해 줌으로 해서 됐어. 된 거야. 이제 내 이론을 발표할 수 있어 하면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영상에서 봤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위대한 실패 실험이 바로 이 실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실험을 실패해 줬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등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원리인지는 알겠죠? 자, 그렇게 마이커스 몰리 실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좌표계 얘기를 할 건데 좌표계는 두 가지 좌표계가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는 좌표계는 관성좌표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관성좌표계. 관성은 두 종류가 있죠. 관성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지관성이라는 게 있고 정지관성이라는 게 있고요. 운동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정지관성은 정지한 물체가 계속 정지하고 싶어하는 성질. 운동관성은 전제가 있어. 운동관성은 운동하는 물체가 라는 전제인데 그래서 정확하게는 등속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쌤이 왜 버스에 탔는데 손을 놔도 잘 가네?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등속 운동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등속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는데 갑자기 힘을 빵 받으면 앞으로 넘어지죠.
글쎄요. 그래서 운동관성이란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어떤 힘을 받지 않았을 때 또는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질을 이제 운동관성이라 부르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성이 성립하는 좌표계, 쉽게 말해서 관성이 적용되는 좌표계가 관성좌표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관성좌표계는 특징이 정지하고 있는 물체이거나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게 적용되는 게 바로 관성좌표계라고 보면 돼요. 당연히 우리도 관성좌표계에 속해 있는 겁니다. 현재 관성좌표계에 속해 있는 거야. 여기 나와있죠. 관찰자의 기준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임, 정지 또는 등속도로 되어 있죠. 정지 또는 등속도로 운동하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걔네들은 전부 다 관성좌표계에 속해 있다. 내가 너를 보든 네가 나를 보든 상대적으로 모두 관성좌표계라는 좌표계 안에 속해 있는 것이다.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 때문에 관성좌표계와 또 다른 좌표계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관성좌표계 말고는 가속좌표계라는 거죠. 가속좌표계. 관성좌표계는 첫 번째 좌표계라고 한다면 가속좌표계라는 좌표계가 있다는 거야. 세상에는 크게 두 개의 좌표계가 있다고 일단 정리하면 좋습니다. 관성좌표계라는 좌표계가 있고요. 가속좌표계라는 좌표계가 있어요. 가속좌표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쌤을 누가 뒤에서 계속 밀어. 힘을 계속 받고 있죠. 나 어떻게 되지?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그런 상태를 가속상태라고 하는 거야. 가속상태. 그럼 봐봐. 내가 지금 계속 힘 받고 있어. 힘 받고 있는 상황 중에서 버스가 끽 멈추네? 뭔 상관이야? 난 계속 가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관성 공부할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관성이 일어나는 모든 물체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힘을 받지 않는 물체에게만 관성이란 현상이 나타납니다. 버스에 탔는데 버스가 붕 가면 뒤로 넘어져. 왜? 버스만 힘 받아서 가버렸거든. 나는 힘을 안 받았으니까 넘어진 거였잖아. 그래서 힘을 받지 않는 물체한테 작용되는 게 관성인데 가속좌표계는 뭐라고? 계속 힘받고 있는 물체야. 걔한테는 관성 따위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좌표계가 달라지는 거야. 이해돼요? 쉽게 말하면 관성좌표계는 힘이 작용되지 않는 좌표계에는 힘이 계속 작용되고 있는 좌표계입니다. 힘이 계속 작용되고 있는 좌표계에서는 관성 따위 일어나지 않게 돼요. 자, 어떤 좌표계는 두 종류 좌표계가 있다는 거고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볼 좌표계는 어느 좌표계야? 관성좌표계야. 우리가 속해 있는 좌표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 겁니다. 자, 여기 3번 좌표계를 따로 써놓은 이유는 뭐야? 그죠? 좌표계는 두 종류가 있고 좌표계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속해 있는 게 좌표계인데 우리가 속해 있는 좌표계는 관성좌표계라고 해. 관성좌표계가 아닌 좌표계도 있는데 가속좌표계라고 해. 거기 계속 힘받고 있는 상황이야. 이런 걸 좀 소개해주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1차적인 빌드업이 완성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4번을 설명할게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써놓고 할까? 그림을 보자. 여기다 써줄게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자, 두 번째 가정은 아까 얘기했어요. 내 이론을 발표하려면 이래야 되는데 뭐였죠?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해야 하는데 이거 있었죠? 그래서 그걸 광속불변. 광속불변의 원리. 광속불변의 원리라고 합니다. 왜냐면 빛을 가지고 자기 이론을 이제 증명할 거거든요. 빛을 가지고 증명을 할 거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끌고 와요. 두 번째는 이거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빛의 속도를 끌고 와서 이제 이론적으로 사람들한테 내 이론이 이러이러해서 맞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증명을 해줄 때 꼭 필요한 공식이
피타고라스 정리야.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라는 정리를 적용해서 설명할 건데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해? 야, 그때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고 뭐 여기서는 그거는 뭐야?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렇지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현실은 맞지 않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무슨 아이디어를 내냐면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 법칙은 그냥 어디서나 어떤 좌표계나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적용된다라는 말을 그런 가정을 먼저 깔고 들어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 과학자들이 야 내가 이런 증명을 딱 했을 때 야 거기다 피타고라스를 정리하면 어떡해 그렇게 엄청 빨리 움직이는 물체한테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이 되겠냐?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잖아. 여기도 됩니다 이러면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특수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식을 적용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다 쓸 수 있다. 그 가정을 이름을 잘못 친 것 같긴 해요.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상대성 원리.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 위해서 한 가정이 뭐다? 상대성 원리를 가정을 해요. 쉽게 말하면 야 법칙, 물리 법칙 다 동일하게 쓸 수 있어. 이거예요. 물리 법칙 다 동일하게 쓸 수 있어. 첫 번째, 물리 법칙 다 동일하게 쓴다는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전제를 깐 다음에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하면서 설명을 한 거죠. 자,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좀 보여주면은 상대성 원리는 바로 이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요. 얘는 정지 상태는 아니에요. 이 트럭 위에 서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이 트럭은 지금 운동하는 중이야. 슝슝 운동하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버스에 탔다고 상상해봐. 붕 가고 있어. 그때 손에 공을 하나 들고 있네요. 버스는 붕 가는 중이야. 내가 버스에서 공을 붕 가는 버스 안에서 공을 위로 휙 던지면 어떻게 돼요? 공이 뒤로 확 가나요? 빡! 막 유리창 깨고 나가나요? 아니죠. 훅, 툭 받아요. 그죠? 한번 해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내가 공을 던지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정지 상태에서 공을 던진 거랑 다를 바 없이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야. 자,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지만 얘가 공을 위로 던졌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얘한테 물어봐. 얘 공이 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물어보니 얘 뭐라고 말할까? 중력 때문에 그렇죠. 중력은 F라고 표현하고요. 중력을 구하는 공식이 mg죠.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mg를 다른 말로 ma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중력 때문에 그렇죠. 다른 말로 F는 ma라는 공식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외부 관찰자가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일까? 버스가 투명한데 내가 공을 딱 던져서 받는 걸 밖에 있는 관찰자가 본다면 어떻게 했어요? 탁 던지고 탁 맞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공이 포물선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겁니다. 방금 버스에 타고 있는 내가 관찰했을 때는 그냥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건데 외부 관찰자가 같은 상황을 바라본다면 공은 탁 이렇게 공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공이 이렇게 이동해서 네가 턱 받은 거야 라고 보일 거라는 거죠. 그때 얘한테 물어봐. 야, 공이 왜 그렇게 포물선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 당연히 중력 때문에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중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 현상을 똑같이 F는 ma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게 관찰될진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같은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상대성 원리라는 거예요. 상대성 원리. 오케이? 모든 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을 똑같이 사용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모든 관성계에서 관성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네요. 자, 하나만 더 하면 문제 풉니다. 힘냅시다. 하나만 더 하면 돼. 한 가지만 더. 마지막! 벌써 힘들어.
자, 두 번째는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인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봐봐. 두 가지 보여줄게요. 달리는 기차가 있어. 달리는 기차. 달리는 기차의 속력은 현재 100km/h입니다. 자, 기차에 내가 서서 붕 가고 있다? 그럼 밖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얼마로 가는 것처럼 보여? 이 사람도 10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100km/h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자, 기차에 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활을 쏴, 활을 빵 쏠 거야. 근데 활의 속도가 엄청 빨라서 200km/h로 빵 쏘는 겁니다. 정지 상태에서 200으로 빵 쏘면 밖에 관찰자가 활이 200으로 날아가네? 그럴 거 아니야. 이제 100으로 달리고 있는 기차에서 앞으로 빵 200을 쐈으니까 밖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 얼마로 보일까? 300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들고만 있어도 100으로 가니까, 그죠? 이걸 들고만 있어도 활이 10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앞으로 200을 빵 쏘면은 전체 300km/h로 이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야. 일반적인 내용. 그래서 30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인데 빛은 좀 다르다는 거야. 빛은 그렇지 않아. 빛은 달라. 결론부터 말하면 빛은 그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는 거야. 그 어느 상황에서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자, 100으로 달리고 있는 기차에서 빛을 C의 속도로 쏴. C가 빛의 속도를 뜻하는 말인데 영어로 current라고 하는데 current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일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를 표현하는 기호로 C라고 표현하는 광속을 해서 C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100으로 달리고 있는 기차에서 광속 C로 빵 쐈으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빛의 속도가 100 플러스 C로 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 그치? 하지만 외부 관찰자가 바라봤을 때 빛은 얼마의 속도로 측정된다? 그냥 C로 측정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지금 빛을 쏘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고 있죠. 빛의 근원, 광원이라 그래. 광원의 속도와 상관없이 빛은 항상 C로 관찰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관찰자를 달려볼게요. 관찰자가 막 달리고 있어. 이쪽 방향. 왜 달리고 있어. 관찰자가 막 달리면서 저 상황을 바라보는 거야. 관찰자가 막 달리면서 바라보면 아까 상대 속도 개념이 있었잖아. 그래서 상대 속도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관찰자가 따라가면서 보면은 빛의 속도가 약간 느리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또는 내가 관찰자가 만약에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빵 쏜 저 빛은 정지한 것처럼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관찰자가 그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빛의 속도는 항상 C로 관측된다는 거야. 심지어 관찰자가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을 때도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을지라도 빛은 항상 빛의 속도, 광속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만화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잠깐 보면은 만화 앞에 슈퍼맨이 막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슈퍼맨이 날아가면서 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빛의 속도는 항상 C, 광속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빛의 속도는 광원의 속도 또는 관찰자의 속도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상수값을 가진다. 30만 km per hour라고 하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그럼 다 똑같나 보다 이러면 안 돼요. 매질에 따라서는 속도가 달라지죠. 진공에서 30이고요. 공기를 만나면 좀 꺾이죠. 물 만나면 또 꺾이죠. 왜? 속도가 달라지니까. 매질이 달라지면 속도가 달라져요. 하지만 같은 매질이라면 속도의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 그 어떤 상황에서 똑같다 그랬어. 물도 다 똑같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와 상관없는 거야.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쉬웠습니다. 자, 문제 좀 풀고 갑시다. 114쪽. 문제 풀이를 좀 해볼게요.